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년째 제 일과는 전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날 건조기에 넣어두었던 빨래 꺼내 정리하고 계란 하나 삶아 우걱우걱 먹은 후 바로 회사로 출근합니다. 직원 15, 창업한 지 12년 차 회사는 제가 자리를 종종 비워도 무난하게 잘 돌아갑니다. 고마운 일이죠. 다양한 공장에서 금형 작업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특수 소재, 특수한 모양을 꼼꼼하게 잘 만들어줘서인지 오랜 거래처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모두가 불황이라고 다 문 닫을 때 저희만 생산 라인을 2개나 늘렸을 정도로 사업은 탄탄대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10년 전 아내가 죽었거든요. 아니, 법적으로 죽었다는 결정이 난 거죠. 마치 증발하듯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지 말라고 말리지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1살 누나였죠. 대체 그때는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저희 집은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다들 비슷비슷하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저만큼 가난한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보다 6살 어린 여동생은 너무나 힘든 집안 사정 때문에 제 나이 12살 때 어디 먼 다른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때는 입양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커서 상황과 정황을 따져보니 그냥 조금 사는 집에 식모로 보내진 거였더라고요. 그 여동생과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서로 행방을 모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삶에도 저희 부모님은 어떡하든 저에게만 많은 걸 해주려고 하셨어요. 여동생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딸보다는 아들, 그 아들 하나 잘 키워보자는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일단 돈 벌어서 집에 보탬될 생각하라는 말 없이 학교를 보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했죠. 저보다 한 학년 위였던 아내는 동네 누나이자 친구이자 저한테는 은근한 조력자였습니다. 본인도 먹을 게 없을 텐데 계란 하나이라도 도시락에 싸오는 날에는 꼭 절반을 나눠서 저한테 건네주곤 했어요. 간신히 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도시락까지 쌀 형편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늘 점심 먹을 때가 되면 슬그머니 학교 수도가로 나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뭔가 울렁울렁하면서 구역질이 납니다. 한 번은 고픈 배를 감추려고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가 머리가 핑 돌아 구역질을 하면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소금기 없이 맹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에 물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탈수 증상이 일어난다네요. 지금에서야 삼투압이니 뭐니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바이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제 상태를 보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소금 퍼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연하게 탄 소금물을 홀짝홀짝 아주 조금씩 마시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른 배보다는 고픈 배가 익숙했던 제게 아내가 하나씩 건네주는 계란 반쪽은 정말 천국의 음식 같았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만난 제 친구 철중이, 그 녀석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철중이는 처음 전학 왔을 때부터 별명이 왕자님이었어요.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오늘 새로 전학 온 친구야 라는 선생님 말씀과 함께 저벅저벅 교실로 들어오는 모습만 보고 첫 마디에 왕자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반에 있던 애들이 모두 왕자님이다, 왕자님이다 하고 중얼거렸을 정도니까요. 그 시절에 양장점에서 맞춰 입은 듯한 멋들어진 수트를 딱 입고 2대8 가름말을 하고 나타난 그 아이는 꼬질꼬질한 시골 녀석들 사이에서 단연 궁계 일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서울 뺀질이라며 철중이를 놀리거나 따돌렸죠. 그런데 철중이를 직접 겪어본 이후에는 모두 철중이와 친해지고 싶어서 엄청 달려들었습니다. 전혀 잘난 척하는 것도 없었고 가진 걸 잘 베풀기도 했을 뿐더러 일단 몹시 유머러스했거든요.
지금에서야 생각하는 거지만 부유한 지갑에서 넉넉한 인심이 나오는 그런 게 어린 철중이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그저 가난하고 숫기 없는 아이여서 늘 모두가 철중이 옆에서 웅성거릴 때 혼자만 뒤에서 힐끔거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철중이가 먼저 다가와 줬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너 우리 집 놀러 갈래? 내가 왜? 아니, 놀러 오라는 말에 왜가 어딨어. 그냥 난 너랑 친해지고 싶은 거야.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어? 그래? 그래, 알았어. 놀러 갈게. 좋아. 오늘 학교 끝나고 어때? 알았어. 그렇게 어색한 대화 끝에 저는 그날 바로 철중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꿈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런 집에서 이런 거 먹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꿈이요. 철중이의 집은 빨간색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져 지어진 멋진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어린 제 눈에는 마치 어느 궁궐처럼 넓어 보였고 온통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집은 대체 신발을 어디서부터 벗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했던 것도 기억나고 방 옆에 바로 화장실이 붙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00평 정도 되는 땅에 50평 정도 되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좁은 집이라고는 할 수 없죠. 철중이는 그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형,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얼마나 화목하고 서로 다정한지 꼭 동화 속에서 보는 그런 집 같았어요. 제가 놀러 가자 예쁜 앞치마를 입고 요리를 하시던 철중의 어머니는 벌써 새 친구를 사귀었냐며 너무 반가워하시고 저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불고기도 먹어보고 잡채도 먹어보고 돼지고기 비계가 아닌 소고기로 한 장조림도 처음 맛봤습니다. 처음에는 걸씬 들린 듯이 정신없이 먹다가 조금 정신 차리니 집에 있는 엄마 아빠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에서도 그나마 쌀알 건더기가 있는 죽은 제 앞에 놓여 있었고 부모님은 멀건 물이 대부분인 죽그릇을 놓고 식사를 하셨거든요. 두 분의 힘없는 얼굴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콕콕 찔려오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먹는 속도가 뚝 떨어지고 반찬을 깨작깨작하고 있으니 눈치 빠른 철중이 할머니께서 저한테 슬그머니 물어보셨습니다. 아이고, 그 나이가 접시까지 씹어먹을 나이인데 뭔가 네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구나. 왜?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아니면 뭐 다른 거 해줄까? 아니에요. 맛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 친구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눈에 고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할미 눈에는 보이는데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할머니한테 얘기해봐. 사실은 엄마 아빠가 좀 생각나서요. 엄마 아빠도 이런 거 드시면 좋아하실 텐데.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식탁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그렇게 칭찬을 들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효자가 어디 있냐느니, 가정교육 잘 받았다느니, 이런 친구라면 너무 안심이라느니, 제가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칭찬이라는 칭찬은 그날 그 식탁에서 다 받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부모님 거 충분히 싸줄 테니 여기서 넉넉히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날 제 손에 다 들지도 못해서 철중이 아버님이 빌려주신 작은 리어커의 바리바리 음식들을 싣고 개선 장군처럼 집에 들어갔습니다. 차로 데려다 주신다는 걸 듣고 작은 리어카를 빌려달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어린 마음에 내가 가져왔다. 내가 직접 다 이고지고 왔어. 라는 걸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철중이는 꼭 도시락을 2개씩 싸서 학교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양도 엄청 많아서 제가 점심때 충분히 먹고 절반쯤 남겨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는 철중이 어머님이 싸주시는 두 끼 도시락, 어쩔 때는 세 끼의 분량은 넉넉히 되는 그 도시락을 먹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철중이는 집에 과외 선생님도 오고 따로 공부 봐주는 사람도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노하우를 저한테 슬그머니 알려주곤 했습니다. 저와 철중이 모두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며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어느새 절친 넘어 약간 영혼의 동반자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둘 다 비슷한 학교, 원하는 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가서도 저희는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제 첫 대학 등록금도 철중이네 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제가 꼭 나중에 갚겠다고 했더니 그때 철중이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이만큼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드나들었으면 너도 이제 좀 아들놈처럼 유들유들 둘러붙고 이 넙죽넙죽 받기도 하고 그래라. 이거 원 아들놈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그 아들놈이 허구한 날 손님처럼 남처럼 감사합니다.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아주 송구해 죽겠다. 네? 아버지, 제가... 아이고, 이 답답한 놈. 그래, 너 말이다, 너. 만날 첫날 부르는 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째 하는 짓은 백년 손님처럼 굴고 그래. 잔말 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받아. 난 저기 친구들한테 아들 두 놈 다 잘난 놈들이라 학교 좋은 데 갔다고 자랑할 테니까 술값만 2배로 내게 생겼네. 말로는 술 2번 사야 한다고 투덜거리시면서도 학비 주겠다는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또 따뜻했습니다. 아들놈이라고 칭하는 호칭과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울컥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서 그저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가진 게 없다 생각하며 늘 기죽고 힘들게 살았는데 가진 게 많은 인생이었더라고요. 같은 학교를 다니며 내내 제게 힘이 되어준 철중이 못지않게 철중이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제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계란 반 개 나눠주던 누나는 친구 덕에 굶지 않게 된 걸 기뻐해주는 누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아래에서 설레며 손잡는 첫 여자친구로 제 군대 제대를 기다려주는 고무신 연인으로 그렇게 제 모든 시간을 제 아내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자연스레 철중이와도 친하게 지내면서 저희는 삼총사처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 철중이와 제가 연락이 끊긴 건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부터였어요. 군대에서 조금씩 연락이 뜸해지길래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하면서도 군대라는 특성상 연락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대신 철중이의 안부를 물었는데 처음에는 간간히 소식을 전해주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제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철중이 요즘 집 사업 때문에 엄청 바빠. 아버지랑 출장 다니고 그러느라 정신없나 봐. 학교도 휴학했대. 와, 그 녀석 벌써부터 경영 수업이야? 취직 걱정은 없겠다. 부럽다, 부러워. 그렇지 뭐. 그러니까 연락 기다리지 말고 건강하게 제대나 해. 나와서 만나면 되지 뭐. 그래야지 뭐. 바쁘다는데 어떡해. 안 그래도 자식, 면회 한번 안 오는 건 좀 서운하네. 내가 그래서 2배로 오잖아. 야, 보통은 남자친구는 오지 말라고 하고 여자친구 한 번 더 오는 거 그거 반가워하거든? 어째 나는 만날 경쟁 상대가 철중이야. 자존심 상해. 에이, 무슨 말이야. 우리 자기가 최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철중이가 왜 저를 찾아오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철중이네 집이 정말 크게 망해서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철중이도 해외로 일을 하러 나갔다는 얘기였어요. 혹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군대에서 돌발 행동이라도 할까봐 제 아내와 철중이가 저한테 철저하게 그 소식을 숨긴 거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든 만나서 마음의 위로라도 되어주고 싶었지만 해외 어디로 나간 건지 그리고 철중이 부모님은 대체 어디로 가신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을 수소문해서 간신히 철중이 아버지는 찾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처음 만나고 저는 눈물이 터져나와 그 자리에 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주 허름한 요양병원, 그것도 1년 반이나 입원비가 밀린 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치매 노인인 상태로 제가 발견했거든요. 병원에선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들어왔다가 아내가 죽은 후 갑자기 치매도 심해지고 아픈 곳이 늘어나기 시작하셨다고요. 그나마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밀리더라도 병원비를 보내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몹시 난감해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냥 식사 정도는 챙겨드리고 있는데 참 손해가 막심합니다. 당시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정말 물 한 모금도 아껴 먹으며 치열하게 돈을 모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중이 아버지가 거기서 그러고 계신 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끙끙 앓고 있는데 제 그런 모습을 보던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결혼 자금으로 모은 거 병원비 내드리자. 뭐라고? 그래도 괜찮겠어? 병원비 내고 남은 돈으로 그냥 사글세 하나 얻자. 결혼식 안 하면 어때?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서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생명의 은인이잖아. 너 이분 아니었으면 대학도 못 다니고 지금처럼 회사도 못 들어갔어. 이런 거 모른 척하는 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비 대드리자. 저는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아내가 그 어떤 잘못을 하고 저한테 못되게 굴고 혹 저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한이 있어도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로요. 그만큼 고마웠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아내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 큰 돈을 거기다 쓴다고 라면서 조금 떨떠름해 하셨지만 자초지정을 듣고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밀린 병원비를 내고 이후에 4개월 정도 더 돌봐드렸습니다. 4개월 후 철중이 아버지는 자는 듯 눈을 감으셨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제 정신이 잠시 돌아와서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아들 복이 많다. 고맙다 아들. 3일 동안 제가 상주로 장례를 서고 그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비록 연락이 닿지 않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철중에게 그래도 아버님이 마지막에 편안하게 주무시며 가셨고 장례식도 온전히 치른 거 언젠가는 꼭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첫 회사에서 좋은 사수를 만나 일을 잘 배우고 회사 다닌 지 5년 만에 그 사수와 함께 회사를 나와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한 회사는 몹시 잘 되었고 도저히 회사를 하나로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결국 저와 함께 창업을 했던 사수는 회사가 안정된 지 4년 차에 일부 사업을 떼서 다시 독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지금까지도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며 각각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살림을 맡아주고 저는 운영 그리고 공장 제조 현장을 살피는 일을 맡았죠. 그러다가 3년쯤 지났을까? 저희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만 이렇게 하고 살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가 안 생긴 것 같다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너무 바쁘고 서로 정신 없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지 않고 각자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고 말았던 거죠. 아내가 아이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35이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슬슬 아이가 생겨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따로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 여동생을 다른 집에 보내버리고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다는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그런지 저희에게 아이에 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멀리서 살고 있는 여동생만 하나 있는 상태여서 딱히 저희에게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이 워낙 아이를 좋아하다 보니 아이 없는 게 고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에서 좀 쉬면서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도 안정됐고 아내도 그동안 저 때문에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일만 했으니 아이를 갖건 가지지 않건 일단 휴식을 좀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는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것도 배우고 비슷한 취미 생활하는 친구들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놀러 가는 일도 종종 만들더라고요. 그 모든 게 다 저는 좋았습니다. 저야 일을 하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지만 아내가 저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건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아내가 어디 놀러 가겠다, 뭔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말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친구들과 3박 4일로 래프팅을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강 곳곳에 래프팅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안전장치도 충분히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다지 안전하다는 의식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 하나가 해외에서 카누를 좀 탔던 사람인지 배를 타고 강을 느끼는 것에 대한 칭찬을 엄청 한 모양이었더라고요. 그게 꼭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몇 날 며칠을 졸라서 조금 불안하고 걱정되긴 했지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그렇게 허락한 제 자신을 십수년째 스스로 원망하면서 살고 있죠. 래프팅을 갔던 아내가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못한다고 포기한 후에도 민간 잠수사며 수색대를 꾸려서 그 일대를 정말 샅샅이 찾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배를 탔다가 뒤집어진 후에 구출된 사람들은 일단 그 상황이 너무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저 눈물만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를 뿐 아내를 찾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 뒤 저는 아내가 입었던 옷과 신발만 찾을 수 있었고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아내를 잃게 된 거죠. 믿을 수 없어서 사망 신고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법이라는 게 잔인하더라고요. 실종 후 일정 기간 동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도 주변에서 체근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아내 사망 신고를 하고 돌아온 날 저는 차 안에서 온몸이 부셔져라 울었습니다. 왜 제 주변에서 저를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버리는 건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딸보다 더 사근사근하게 일상 대소사를 착착 챙기던 며느리를 잃은 저희 부모님은 쇼크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아내의 사망 신고를 한 지 몇 년 뒤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셈이었죠. 아무와도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묵묵히 기계처럼 회사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속 주인공은 초등학교 동창 녀석이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야 이 자식아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자랐던 사이라 그런지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 어린아이에서 중년을 지난 나이가 됐는데도 딱 목소리 듣고 나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십수년 만에 제 몸에 생기가 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도 오지랖이 넓더니 여전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달고 있는 타이틀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로터리 클럽 회장, 동네 재개발 위원장, 아파트 동대표, 획득할 수 있는 타이틀이라는 타이틀은 다 가진 그 녀석이 글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이번에 나 동창회 회장 됐잖아. 그래서 회장님이 이렇게 연락처 알아내서 사방에 전화 돌리고 있는 거다. 동창회? 야, 우리 학교가 동창회가 있었냐? 있었지. 몇 년 전부터 아름아름 모이기 시작했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서운 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 처음에는 한 3명 모였다가 지금은 30명이 넘게 모여. 내가 너도 이렇게 알아내서 연락을 했잖냐. 그나저나 너 좀 살겠더라. 아주 사업체가 튼실해. 어때? 이번에 동창회 나올 거냐? 잘 나가는 친구가 한턱 좀 싸주고 가면 안 되냐? 글쎄다. 갈 시간이 있을지. 야, 너 그렇게 혼자서 세상이랑 교류 안 하고 살다가 고독사해. 그래도 친구라도 만나야 한 분씩 안부 전화해줄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나와 잔말 말고 정말로 숙감 내라고 안 할 테니까. 동창의 말을 듣고
쓴웃음이 지어졌습니다. 분명 제가 아내를 잃고 첩거하다시피 살고 있다는 걸 안 게죠. 이 오지랖 넓은 놈이 그냥 저를 그냥 둘 수 없었나 봅니다. 아, 맞다, 참. 그리고 너 철중이 알지?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두 톤쯤 올라간 채 다시 되물었습니다. 철중이? 야, 철중이 연락돼? 와, 이 녀석 봐라. 내가 전화했을 때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시큰둥하게 봤더니 철중이 이름 듣자마자 목소리 이게 뭐냐? 야, 나 서운해. 아니,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철중이랑 연락돼? 철중이 외국 나가가지고 아무도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세상이 좁다니까. 너 재준이 알지? 걔가 해외에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철중이 만났잖아. 그래서 그때 그랬대. 언제 한국 들어올 거냐고. 들어오는 김에 동창회 나오라고. 그렇게 된 거야. 철중이 걔도 한국 떠나 있는지 오래돼가지고 한국에 아무도 아는 연락처 없고 자기 부모들도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래. 야, 그 철중이 번호 좀 내놔봐. 어? 나한테 없는데. 재준이도 철중이 번호는 없대. 뭔가 연락처 주는 걸 꺼리는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연락처만 주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젠가 동창이 언제냐고 자기 한국 들어왔다고 연락 와서 내일이라고 말해줬다 하더라고. 그러면 내일 철중이도 나오는 거야? 그러지 않겠냐? 나오려고 하니까 언제냐고 물어봤겠지. 동창농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날 동창회를 나가기 전까지 단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마치 첫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는 30년 만에 동창회를 나갔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거의 40년 만이기도 했네요. 다들 머리는 벗겨지고 주름은 자글자글한데 어째 다 옛 모습들은 남아있더라고요. 처음에 서로 통성명하고 너 많이 늙었다, 어쨌다 이 얘기 저 얘기 한 번씩 오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로 4학년, 5학년 꼬맹이들이 돼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주문한 식사가 나오고 얼추 식사 자리도 거의 끝날 때까지 철중이는 오지 않더라고요. 문소리만 나도 제가 자꾸만 뒤를 휙휙 돌아보니까 저한테 전화했던 친구 녀석이 저를 툭 치면서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연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철중이가 보고 싶냐? 근데 어쩌냐? 그러게, 내가 그놈한테 꼭 할 말이 있고 해줘야 할 말이 많은데. 그때였습니다. 저랑 동창이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왔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철중이가 서 있었어요.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 바로 철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철중이는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들기면서 잘 살았냐고 그동안 연락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왔다며 그냥 앉아서 제 앞에 있는 소주 한 잔 탁 먹던 철중이는 다들 식사가 끝나고 나갈 때쯤 저한테 그랬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한 잔 더 할까? 당연하지. 내가 널 보낼 줄 알았어? 나 너한테 할 얘기가 대하소설 전집 하나는 돼. 그렇게 저는 철중이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마지막 내가 지켜들었어. 철중이 눈이 커다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듬더듬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너 들어와서도 아버지 안 찾아가 봤었어? 내가 거기에 밀린 것들이 많아서 그것만 좀 마련하며 바로 가려고 했지.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미뤄지니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제야 저는 철중이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처음 전학 올 때 슈트 짝배에 입고 2대8 가름마하고 나타났던 녀석이 계절감도 전혀 맞지 않는 다 떨어진 점퍼에 빗바랜 바지, 너덜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도 없는지 꼬깃꼬깃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각각 한 장씩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머리는 까치집이었고 얼굴은 푸석하니 아무리 봐도 형편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철중이가 천천히 자기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사업이 크게 망한 후에 자기라도 집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해외로 일을 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필 또 같은 한국 사람인데 철중이 등을 처먹은 사기꾼을 만난 겁니다. 철중이가 허탈하게 웃으면서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순진했지. 그래도 같은 말 통하는 사람이니 날 도와주고 내 편 들어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아주 2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고 빚만 더 들었지 뭐야. 참 사람이 뭐가 꼬이려고 그렇게도 꼬이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 어떡하냐.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장례도 번듯하게 못 치러드리고 바로 다시 도망치듯 일하러 왔지. 아버지 병원비 밀렸다고 계속 문자가 오는데 설마 아픈 노인네 갖다 버리겠나 싶어서 나도 참 사람 아니다 싶었지만 모른 척했다. 그런데 네가 나 대신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 노릇했구나. 고맙다. 철중이의 얘기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제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철중이를 찾다가 아버지를 찾게 된 얘기, 그리고 병원비 다 내고 장례까지 다 치러드린 얘기까지 해줬지요. 철중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은혜 평생 안 잊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너 와이프는 요즘에도 그렇게 서로 좋아 죽냐? 이제는 제가 한숨과 함께 술을 들이킬 차례였습니다. 저는 철중이에게 아내를 잃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철중이가 너무나 깜짝 놀라며 저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이제 좀 살만해서 놀러 다니고 그러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는데 그렇게 훅 가버렸어. 참, 인생 무상해. 너나 나나 편치 않았구나. 이제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보자. 철중이가 진심을 담아 해주는 그 말이 고마워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 도중 철중이가 중간중간 머뭇머뭇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다 말고 또 하려다 말고 엄청 망설이더라고요. 제가 철중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나한테 뭐 할 말 있지? 어? 아니야. 뭐 할 말. 그냥 반가운 거지. 너도 어쨌건 사는 거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더니 경제적으로는 넉넉해져서 다행이야. 제가 그래도 사업한 지 몇 년이고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었다지만 이 녀석과 친구를 한 건 몇 년인데 눈치가 없겠습니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돈 좀 해줘? 그러자 철중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내 얼굴에 써있냐? 써있지. 그런데 너 아직도 자존심이 있냐? 급한 놈이 얼굴에 철판 깔고 야, 돈 좀 있으면 빌려줘라 그래야지. 어째 그래 망설이고 있어. 저의 그런 타박에 철중이가 한 얘기는 제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떤 친구인데 내가 돈 때문에 널 잃을 순 없지 않냐. 이때까지 연락 못한 것도 미안하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네 손에 맡긴 것도 면목이 없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너한테 돈까지 꺼달라고 하겠냐. 야, 너 서운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잘할 때 밥 먹여준 거 대학 등록금에 너랑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빚내서는 못 꺼줘도 나 있는 돈은 빌려줄 수 있어. 야, 그거 잘하면서 밥 한 끼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고 나눠 먹는 거 그게 무슨 은혜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병원비에 장례비까지 네가 다 냈잖냐. 내가 자식이냐? 네가 자식이지. 이미 그것만 해도 너한테 갚아야 할 게 한도 끝도 없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돈까지 달라 그러냐. 야, 시끄러워. 너희 어머님이 6년을 넘게 도시락 싸주신 거 그거 갚으려면 나 너한테 집 한 채 사줘도 모자라. 그러니까 말해. 얼마나 필요해? 저는 솔직히 이 친구가 1억쯤 요구해도 그냥 해주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상세하게 다 말은 못하지만 방바닥을 긁어도 먹을 게 없어 다 굶어 죽을 뻔한 우리 식구. 정말 철중이네 부모님이 먹여 살린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은 철중이네 몫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녀석이 머뭇머뭇하면서 저한테 얼마를 얘기했는지 아세요? 1,000만 원. 고작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애가 간이 작아졌어? 1,000만 원이면 된다고? 1,000만 원이면 충분해. 그것도 나한테 감지덕지야.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소주잔을 훌쩍 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람이 돈 때문에 저렇게 기죽는 거 보는 게 참 마음 어렵게 하는 일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술집을 나가면서 철중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여기 꼼짝 말고 앉아있어. 나 잠깐 어디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저는 그날 저녁 4군데 ATM 기계를 돌아다니며 있는 현금 싹싹 긁어 모아 2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봉투에 꾹꾹 눌러 담아 술집으로 돌아와 철중에게 내밀었습니다. 2천이야. 1,000만 원은 빌려주는 거고 1,000만 원은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갚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냥 조금 편하게 살아. 그리고 어디 잠잘 곳 없으면 우리 집 들어와서 나랑 같이 있어. 진심이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어. 마누라도 없고 나도 쓸쓸해. 고마워. 진짜 고맙다. 내가 지금 벌려져 있는 일들 좀 수습되고 나면 꼭 다시 연락할게. 정말 고맙다. 그렇게 철중이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10번쯤 하고 2천만 원 든 봉투를 가슴 깊숙이 넣고 사라졌습니다. 1,000만 원은 갚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죽기 전에 철중이가 1,000만 원을 갚는다고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줄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아내 실종 사망 이후로 마음고생 많이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보다 더 오랫동안 부모님을 괴롭혔던 건 제대로 먹고 살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였나 봅니다. 저한테 당신들 재산은 안 챙겨도 좋으니 철중이 부모님 재산은 꼭 챙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저한테 철중이와 그 가족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런데 참, 이 녀석 저한테 돈 빌려가고 한 달 정도 지났나? 갑자기 제 계좌로 20만 원이 입금이 된 겁니다.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20만 원 뭐냐? 내가 그 1,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기는 어렵고 일당 받은 거에서 조금씩 모을 때마다 이렇게 보내줄게. 너 계산 잘하고 있어라. 야, 이 자식아, 안 보내도 된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나 이 돈 없어도 살아. 나 부자야. 알아, 부자인 거. 그런데 너 나 봐서 알잖아. 부자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가난해진다. 아이고, 어쨌건 나는 이 돈 고스란히 모았다가 너랑 여행을 가던 평생 먹을 술값으로 쓰거나 할 거니까 진짜로 부담 갖지 말어.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2천만 원 들고 튀고 차라리 연락이 없으면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10만 원, 20만 원 번 거 조금씩 떼어 모아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는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철중이가 다시 나타난 이후 예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외로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문자로나마 안부 주고받는 친구가 생기니 조금 덜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먼 친척보다 가까운 친구가 낫다고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쯤 철중이가 저한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반가웠죠. 돈 빌려갔다고 혼자 눈치 보면서 만나지도 않을까봐 저 혼자 전전긍긍했었거든요. 그런데 철중이가 저한테 뜬금없이 아내에 대해서 다시 묻는 겁니다. 처음 만난 날 래프팅 갔다가 실종됐고 사망 선고했고 사망 처리됐고 그렇게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 녀석이 뭔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싶어서 제가 좀 퉁명스럽게 다시 말해줬거든요. 그걸 왜 자꾸 물어? 실종돼서 사망 처리했다니까. 알아, 안다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였어? 래프팅한 곳이 강원도였어. 그런데 지금은 그 강도 무슨 복개공사 뭔가 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험한 흐름 뭐 그런 거 아니더라고.
그 주변에 땅 다시 다지고 뭐 일부도 메꾸고 강줄기도 바뀌고 많이 달라졌지 뭐. 개발하느라고 옛날 모습 없더라고. 그런데 왜? 아니, 내가 사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수일을 좀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번에 내가 집 지으러 가는 쪽이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아내가 잘못됐다는 그 지역 주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야. 그렇구나. 나는 거기서 와이프 옷 조각이랑 신발 그런 거 건져낸 이후로 그 근처는 바라보지도 않았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딱히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 그래. 아, 그리고 거기가 워낙 산이 깊은 곳에 전원주택 단지 같은 걸 하나 짓는 일이라 아마 이번에 들어가면 나도 꽤 오래 있다 나올 것 같아. 뭐 전화도 잘 안 터진다니 중간중간 한번 읍내에 나올 때마다 연락이나 할게. 그래, 그렇게 해. 몸 조심하고. 그렇게 철중이는 저한테 별 의미 없는 얘기 몇 마디 하고 일을 하러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나 한밤중에 갑자기 미친 듯이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자다가 얼마나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지 너무너무 놀라서 심장이 다 벌렁벌렁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요. 허둥지둥 대문을 연 밖에는 하얗게 얼굴이 질린 철중이가 서 있었습니다. 야,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뭐? 너 여기 웬일이야? 전화? 무슨 전화? 갑자기 나타난 철중이가 저한테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랬더니 철중이가 저한테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지 아냐며 빨리 전화기 찾으라 하더라고요. 그제야 허둥지둥 전화기를 찾았는데 아이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회사에다가 전화기를 두고 제가 퇴근을 했더라고요. 야, 미안하다. 내가 오늘 깜빡 잊고 전화기 저기 회사에 두고 왔나 봐. 내가 요즘에 깜빡깜빡해. 나 너랑 통화 안 돼서 지금 강원도에서부터 여기까지 미친 듯이 달려온 거야. 너 지금 나랑 어디 좀 가야겠다. 지금? 이 밤에? 어딜 가? 일단 잔말 말고 따라와. 그렇게 철중이는 저한테 자초지정 설명도 않고 무조건 저를 차에 태우고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리 제가 무슨 일이냐, 대체 왜 이러냐고 물어봐도 말없이 엑셀만 밟더라고요. 내가 지금 자초지종 얘기할 정신까지는 없거든. 일단 도착해서 말해줄게. 나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 영문을 모르고 2시간이 넘게 차 안에 갇혀 있으려니 갑갑증이 올라와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주변 풍경이 점점 눈에 익숙해지면서 제 갑갑증은 더 강해졌습니다. 아무리 주변 지형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었더라도 몇 달을 24시간 토막잠 자며 안에 찾아 헤맸던 그 지역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석구석 뒤지고 뒤졌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며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 이 동네 오기 싫다니까. 왜 여길 데리고 와서. 시끄러워. 일단 나랑 같이 가. 그렇게 동이 막 틀 무렵 철중이가 저를 내려준 곳은 산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어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인 듯 성당인 듯 교회 같은 건물 옆에 작은 병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철중이는 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아직도 잠들어 있는 새벽마당에 두리번 거리며 목을 길게 빼고 있는데 하얀색 의료복을 입은 사람 하나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철중이야 뭐라 얘기를 하더니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구석 병실 가장 안쪽 침대에 멍한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절해 있었을까? 간신히 눈을 떠서 둘러봤을 때는 주변이 온통 하얀 병원이더라고요. 팔에는 수액이 꽂혀 있었고 제 발 아래엔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철중이가 서 있었습니다. 야, 정신 들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무 든 걸 무너지듯이 기절을 해? 나 너 잘못되는 줄 알고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야, 잠깐만. 나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냐? 내가 아까 본 게 맞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팔에 꽂혀있던 수액줄을 잡아 뽑았습니다. 피가 왈칵 쏟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허둥지둥 병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철중이가 엉거주춤 제 뒤를 따라 나오고 밖에 있던 의료진이 저를 보고 저 끝쪽 병실로 안내하더라고요. 그곳엔 이미 사망신고까지 다 되어 있던 제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병실에서는 저한테 정말로 아내가 맞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분명 아내가 맞기는 했지만 이미 사망신고도 다 되어 있고 아내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사라진 터여서 거기에 있는 그 여자가 제 아내라는 걸 증명하는 길이 요원했습니다. 우선 자초지정을 물었죠. 그랬더니 철중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병원 원장님이 내가 짓는 그 전원주택을 분양받으실 분인데 어느 날 술 먹다가 별의별 환자가 다 있다면서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야. 약초꾼 부부가 비슷한 나이의 여자 입양해서 일 시키다가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 병원 원장이 말해준 이상한 환자가 바로 제 아내였던 겁니다. 아내를 병원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나이든 약초꾼 부부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인가 싶었는데 입원하고 수술하는 동안 그 약초꾼 부부가 자취를 감췄고 병원 쪽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경찰을 불러 인도하려 했는데 아내가 병원에 들어온 게 급성 뇌출혈이었던 데다 가족들을 좀 더 기다려보자는 원장님 말 때문에 어쩌다 보니 흐지부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고요. 섣부르게 가족 있는 사람을 경찰한테 인도할 수도 없고 몸이라도 성하고 정신이라도 멀쩡하면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그냥 돌보고 있었다 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내 아내인 줄 알았어? 당연히 몰랐지.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 원장님이 급하게 줄 게 있다고 병원으로 날 부르셔서 왔다가 병실 앞에서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말한 환자 저 사람이라고. 아이, 그런데 딱 보니까 얼굴이 낯이 익잖아. 나도 워낙 시일이 오래 지나서 확실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널 데리고 온 거야. 누가 봐도 제 아내가 맞았지만 이후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제 아내가 김혜연이 아닌 박순미라고 알고 있었죠. 그 약초꾼 부부가 어떻게 한 건지 새 이름을 지어주고 데리고 살면서 일을 시킨 듯 했습니다. 아내분이 실종된 게 10년이 넘으셨다고 했죠? 그때 아마 강에서 의식을 잃으면서 뇌 쪽에 살짝 문제가 생기셨던 모양이에요. 일종의 기억 상실일 수도 있고 인지 부조화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네 엄마다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거기 눌러 살았었을 거예요. 한 번 다친 뇌라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거든요. 두 번째는 몸도 못 견딘 거죠. 병원에 일단 들여보내긴 했는데 감당 못할 것 같으니 연락을 끊고 도망간 것 같고요. 의사 얘기를 듣고 저는 아내에게 가서 조심스레 그 앞에 앉았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더라고요. 예전에 밝고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멍한 할머니가 제 앞에 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앞에서 울고 있으니 아내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누나가 울면 치는 거랬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는 평소에 아내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였거든요. 1살 터울이라 평소에는 동갑처럼 지냈는데 아내는 꼭 자기의 불리한 상황이 오면 스스로를 누나라고 칭하면서 저를 한없이 어린 동생 취급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 기억나? 나 누군지 알겠어? 아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굳고 일그러져 표현도 쉽지 않은 얼굴을 잔뜩 움직여가며 더듬더듬 저에게 말했습니다. 놀러 간다 해서 미안해. 그런데 왜 이렇게 날 늦게 찾아왔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꼭 같이 다니자. 어? 저는 병원에 그동안 밀린 돈을 내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아서 살던 집은 처분해야 했어요. 어차피 혼자 살기에도 아내와 둘이 살기에도 너무 넓은 집이기는 했습니다. 몇 번이고 원룸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내와의 추억이 아프게 남아있던 곳이라 미련스레 가지고 있었는데 잘 된 거죠. 싹 집 정리하고 사업체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함께 창업을 했다가 독립해서 나간 사수의 아들이 가업처럼 자기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제 사업도 인수했어요. 직원들도 그대로 다 다닐 수 있는 환경에 꽤 큰 돈을 받고 인계해서 허투루만 쓰지 않으면 충분히 아내와 제가 죽을 때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죽은 아내를 다시 살려내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처제를 다시 수소문해서 서로 자매임을 증명하고 처제의 증언과 그간 실종 처리해서 사망 신고까지 했던 내용, 그리고 약초 꾸은 부부가 살았던 동네 사람들의 얘기까지 다 긁어모아 아내의 주민번호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집 근처 재활병원 통원 치료를 시작했어요. 일부 기억이 살아있기는 했지만 꽤 많은 부분이 날아가서 아기처럼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고,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다른 보호사 선생님이 아내 옆에 붙어서 계속 도와주셨어요. 아, 철중이는 다시 한번 제 은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철중이에게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거면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아내랑 철중이도 워낙 오랜 친구처럼 지내왔던 사이이고 꺼릴 낄 것이 없이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저보다도 더 친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녀석 군 식구가 늘어나면 제가 더 힘들다며 극구 거절하더니 고맙게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주더라고요. 언제고 자기가 필요할 때 불러서 함께 여생을 보내자고 말이죠. 못난이 삼형제처럼 저희 부부 그리고 철중이는 어디를 가도 함께 다닙니다. 아내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빠르게 건강을 찾고 있는 중이고 저 역시 아내의 건사하랴 철중이랑 티키타카하며 서로 놀리고 놀랴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도 훨씬 바쁘게 사느라 오히려 젊어진 느낌입니다. 항상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같이 다니니 동네에서는 나름 희한한 사람들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알록달록 화려한 휠체어를 탄 여자 양옆에 남자 둘이 기사처럼 붙어서 다니니 대체 저게 무슨 조합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을 알고 나서는 이웃들도 저희 부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기억해 주었습니다. 이게 참, 그렇게 오래 이 근처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이웃의 정이나 도움 모르다가 뒤늦게 사람 냄새 맡으면서 사는 맛이 또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10년 전부터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거든요. 오늘 자려고 누우면 그냥 신이 날 곱게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아서 다 놓고 팠는데 요즘에는 그 소원이 아닌 다른 소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내보다 딱 3일만 그리고 철중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내 곱게 장례 다 치러주고 철중이와는 서로 천천히 얘기 나누고 인사 잘한 다음 먼저 가 있으라 보내고 제가 뒷정리한 후에 떠나고 싶거든요. 뭐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 떠나는 것도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요즘 제 소원은 그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셋이서 좋은 세상 많이 보고 신나게 놀러 다니고 싶네요. 며칠 전에도 다 같이 한 차에 타고 바다 보러 다녀왔는데 철중이가 운전하고 저랑 아내는 뒷자리에 앉아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따라 부르며 다녔습니다. 아내가 어눌하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제게 이러더라고요. 행복하네. 행복해. 나도 행복해. 그렇게 살아 돌아온 아내의 손을 잡는 순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가 저를 감쌌습니다. 살면서 요즘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나날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